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조용한 소도시에서 소박하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별다른 것 없는 일상, 충격적인 일 하나 없이 고요히 흐르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결국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을 간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가슴을 꿰뚫는 슬픔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됐죠. 남편이 남긴 유산도 있었고 저 역시 젊은 시절 10년 넘게 작은 사업을 하며 꽤나 알뜰하게 돈을 모아두었기에 생활이 궁핍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평범하게 자라줬고 대학도 무사히 마쳤고 군복무도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제 뜻보단 아이의 꿈을 따라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리고 30이 됐을 무렵 아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기할 만큼 일이 잘 풀리더군요. 시작부터 탄탄대로였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행운의 흐름 속에서 아들은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단숨에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니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상이었죠. 제 눈엔 아들이 훨씬 아까워 보였지만 아들의 눈에선 사랑이 뚝뚝 흘렀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좋다면 내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구나. 그렇게 아들을 장가보내고 2해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찾아와 말문을 열었죠. 엄마, 죄송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 왜? 사업이 잘 안 돼? 아니요, 반대예요. 사업이 잘 돼서요. 규모를 좀 키우려는데 수도권 쪽에도 사무실을 열고 싶어서요. 자금이 많이 부족하네요. 뭐야, 욕심 부리는 거야? 대전에서만 잘해도 되잖아.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있어? 엄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들이 그토록 자신감에 차 있었기에 저는 그 날개를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래, 해봐. 해볼 만한 일이라면 엄마가 돕는 게 맞지. 그렇게 몇억 원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사업은 수도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앞섰던 걸까요? 사업은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았고 1년 만에 적자에 눌리더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사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아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군 채로 제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괜찮다. 엄마가 빚 갚아줄게. 비싼 등록금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만큼 조심하면 되지. 아니요, 빚은 제 힘으로 갚을 거예요. 파산도 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야 할 건 저희 부부가 당분간 엄마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야? 아니, 돈은 필요 없고 같이 살겠다고? 그럼 네 마누라는? 걔도 동의했어? 네, 집사람도 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아니까 별말 안 하고 올 거예요. 아휴, 그래라. 엄마야, 너랑 같이 사는 건 좋지. 그럼 언제 이사 올 건데? 아들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다며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집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처음부터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이 잔뜩 나와선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네 남편이 다시 일어설 거라잖니.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네 남편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몰라요, 어머님. 저 진짜 짜증나서 미치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 이 결혼 사기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밤마다 잠도 안 와요. 며느리는 말을 고르지 않고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꾹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제 자신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겠다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밤늦게야 돌아왔고 하루에도 얼굴을 마주치기 힘들 정도였죠. 그에 반해 며느리는 집에만 붙어 있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른 척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아가, 너 엄마 집에 온 이후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니? 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는 거냐? 어머님,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세요. 저 그런 애매한 말도 진짜 싫어요.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랑 같이 청소 좀 하자. 매일 내가 청소기 돌리는 건 봤지? 오늘은 네가 청소기 좀 돌려. 난 마당에 빨래 널고 창문 좀 닦을게. 청소요? 어머님, 어제도 청소했잖아요. 왜 또 해요? 좀 지저분해질 때 한 번에 하면 되지 뭘 매일 해요. 그리고 저 요즘 진짜 우울해요. 남편 사업 망한 뒤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요. 뭐라고? 그래서 싫다는 거냐? 네, 어머님, 싫어요. 저는 순간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막 다시 얘기하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경아, 지금 어디야? 그래, 바로 나갈게. 너 어디 가려고? 어머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저 기분 전환 좀 필요해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마치 자기가 평소에 제 밥이라도 챙겨주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하지? 그렇게 며느린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청소기 손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때때로 아무 말 없이 외출하곤 했죠. 처음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기력하다는 말, 우울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레 입을 닫았지만 이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며칠은 모른 척 넘겼지만 그 인내심도 세 번째 주가 되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안으로만 삼키던 말을 꾹꾹 눌러 담아 내뱉었습니다. 아가, 너 해대도 너무한다. 내 집에서 3주째 하루 종일 그 방 안에만 틀어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 내가 안 보이는 줄 아니? 참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당장 나와. 나와서 살림이든 뭐든 뭐라도 해라. 그러자 며느린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갸웃하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너는 그놈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집안일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내가 언제까지 네 밥까지 해다주며 떠받들어야 하냐? 이게 무슨 꼴이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 배달 음식 먹을 테니까 앞으로 제 밥은 손대지 마세요. 그 이도 밤늦게 들어오니까 혼자 드세요. 우리 각자 알아서 지냅시다. 그게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머님, 저도요. 결혼 초엔 나름대로 살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 망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요. 병원에서도 우울증 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놔두세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린 고개를 돌렸고 제 입가엔 말 대신 허탈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벽 앞에 서서 소리치는 기분이었고 아무것도 닿지 않는 허공에 말을 던지는 심정이었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현실을 단 한 줌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아들이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함께 짊어지기는커녕 그저 우울하다는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참을성이라는 이름으로 꼭꼭 묶어뒀던 끈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만간 전세 아파트라도 마련해줘서 아들 부부를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간 제가 화병으로 쓰러지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겐 안 싸돈 되는 분이 어느 날 골목길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승합차와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그냥 접촉사고겠거니 싶었지만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저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고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죠. 몇 시간이나 지켜보던 끝에 결국 안싸도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머님, 저 어떡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요? 아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얼싸안으며 그 등을 천천히 말없이 토닥였습니다. 슬픔이 너무 큰 날엔 위로의 말도 사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와 그 오빠 동생들이 장례식장 자리 알아보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기 아가, 내 지인이 장례식장의 관계자니까 내가 빈소 마련해 보마. 정말요? 안 그래도 여기서 가까운 곳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의논 중이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바로 지인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자리가 있나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운 좋게도 가장 큰 빈소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바로 예약 걸고 빈소 준비까지 부탁드렸어요. 며느리와 그 형제들은 저한테 연신 머리 숙이며 인사했고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 장모님인데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의와 관 고르는 문제에선 또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이럴 땐 누가 나서줘야 합니다. 아가, 안싸돈도 나의 가족이니 가족회의에 나도 좀 끼워주겠니? 네? 저희 엄마한테 입힐 수의랑 관에 대해서 의논 중이었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어머님? 보나마나 제일 비싼 게 최고지. 수의는 수작업으로 만든 명주 수의를 하고 관은 흑단관으로 하자. 수입산이고 여기에 있는 것 중 제일 비싸고 좋은 거야. 안싸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대로 해드리고 싶구나.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이 장례식장 비용도 내가 책임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저희야 너무 감사드리죠.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제일 좋은 수의랑 관으로 하자.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안싸돈의 장례는 모든 절차 하나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치러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로는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이 클 테니 핸드폰을 붙잡고 방 안에만 있어도 괜히 외출을 자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그전과는 딴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 기복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었죠.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앞에서 식사를 차려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밥을 한 거야? 어머님, 식사도 준비했고 청소도 싹 해놨어요.
어머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제가 다 알아서 해놨어요. 며느리는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또 기특하던지 순간 목이 메이려 했죠. 아유, 너 지금 마음 아플 텐데 뭐하러 이런 걸 하니? 그냥 쉬지 그랬어. 아니에요. 그동안 어머님께 제가 너무 한심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됐다. 무슨 사과를 하냐. 한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네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게 참 기특하다.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서 지내다 보면 슬픔도 조금은 가라앉을 거야. 천천히 네 속도대로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님. 그런데요. 이따가 저랑 같이 산책하러 나갈래요? 저기 사거리 건너에 새로 생긴 카페 있거든요. 그 근처 한 바퀴 돌고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나랑? 제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니 며느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오랜만에 보는 사람다운 표정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제가 도와준 걸 크게 느낀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그 아이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나 자연스럽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니 잠시나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이 정도면 같이 살면서 다시 맞춰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살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다정다감하게 굴며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을 담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재밌고 고마운 감정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곳저곳 발을 동동 구르고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까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밤 11시나 되어야 현관문이 열렸고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아들, 이제 오니? 엄마 저 때문에 깨셨어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집이 조용하니까 문 여는 소리가 그냥 들린 거지. 근데 밥은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냐? 저녁은 어떻게 했어? 라면 먹었어요. 아유, 그걸로 되겠니? 그건 간식이지 밥이냐? 엄마가 지금 따뜻하게 밥 차려줄 테니까 어서 씻고 나와. 저는 한숨을 쉬며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했는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불을 켜놓고 부엌에 서 있더군요. 아가, 너 앉았니? 어머님, 서방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남편 들어올 시간 맞춰서 미리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듯 가슴이 뭉클해졌고 참 기특하고도 고마워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특하네. 고맙다 아가.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겨우 이런 걸로 눈물이 나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여보, 어서 씻고 와요. 진심이 담긴 그 말들이 어찌나 또렷하게 박히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싸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큰 충격을 받은 며느리가 그제야 제대로 정신이 들었는지 그날 이후로는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저와 아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움직이고 말하며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다잡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도 결국은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고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피땀 흘려가며 노력한 끝에 그 많던 빚을 거의 다 정리해 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이제는 이 아이들도 각자의 공간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며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저는 아들 부부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내 집에서 지내느라 참 고생 많았다. 좁은 공간에서 불편했을 텐데도 묵묵히 잘 지내줘서 고맙고 엄마도 너희 덕분에 심심치 않게 지냈다. 이제는 그만 분가해라. 엄마가 아파트 한 채 얻어줄 테니까 너희 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의외로 며느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전 여기서 사는 게 아주 편해요. 솔직히 이 집이 낯설지도 않고 이젠 정말 제 집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분가할 돈도 저희가 직접 마련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 세익이 너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시댁살인데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잖아. 어머님 진짜예요. 이젠 여기가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적응도 다 됐고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솔직히 금방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고 따뜻하거든요. 그 말에 제 아들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제 아내가 더 지내자고 하잖아요. 괜찮으면 신세 좀 더 질게요. 요즘 사업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만 더 같이 지내봐요. 우리 둘 다 정말 괜찮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애써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를 구해주고 두 사람이 부담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길 바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분가를 하겠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짠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뜻을 굳이 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 마음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저와 정이 들어서 나가기 싫다고 말했을 땐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툭 울려왔어요. 그 전까진 그저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문득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내 딸처럼 느껴졌고 괜히 눈시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아이가 딸처럼 여겨지니 더 잘해주고 싶고 진심으로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든든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가족이라면 함께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얼마 뒤에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자연스럽게 2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괜히 직접 말하긴 그렇고 은근슬쩍 넌지시 던졌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이 며느리 귀에 쏙 들어갔는지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며 눈을 번쩍 뜨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 생각을 왜 이제서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 남편 사업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뤘잖아요.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지금처럼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서 아기 낳으면 어머님이랑 같이 육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그야 당연하지. 네가 손주만 낳아준다면 내가 알아서 다 키워줄게. 새벽에 울든 말든 네가 푹 자고 일어나게 도와줄 거고 네가 뭐든 해달라는 것도 다 들어줄 마음이 있다. 나 손주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다. 그럼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어머님. 오늘 밤에 바로 남편한테 말해볼게요. 우리 이제 둘이서만 늦출 이유도 없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아기는 마음처럼 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너무 크면 오히려 실망도 커지는 법이야. 어머님,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아직 팔팔하고 젊잖아요. 걱정 마세요. 몸 상태도 괜찮고 마음도 준비됐어요. 분명히 금방 들어설 거예요. 저만 믿고 기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그냥 툭 한마디 던져본 거였어요. 기대하면서도 괜히 먼저 말 꺼내긴 조심스러웠던 주제라 그저 가볍게 흘릴 생각이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장이라도 준비하겠다고 하니 겉으로는 웃음만 지었지만 속으론 얼마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가슴속 깊이 기다려왔던 희망의 싹이 마침내 움트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배에 아기가 들어설 날만을 조용히 아주 따뜻하게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며느리가 절 부르더니 작은 흰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더군요. 안에 뭐가 있나 하고 펼쳐보니 거기엔 뽀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요. 뭐야, 정말이야? 진짜 임신한 거냐? 네. 제가 매일매일 테스터기로 확인했는데요. 며칠 전에 선명하게 두 줄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이 확실하대요. 아직은 초기라 성별은 모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떨떨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기쁨이 치밀어 올라 말도 못하고 그냥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손뼉을 마주치며 웃고 또 웃으며 실컷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아들이 일찍 들어왔고 며느린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맞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가 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임신이래. 우리 아기 생겼대. 임신이라고? 진짜요? 응, 여보, 진짜야.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왜 그래? 당신 안 기뻐?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억지로 웃는 듯한 얼굴을 하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그냥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여보, 잠깐 방으로 와봐. 할 말이 좀 있어. 그렇게 말한 뒤 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얼굴로 며느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무슨 이야기라는 건지 혹시 싸우는 건 아닌지 걱정돼 조용히 문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며느리가 조용히 나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아가, 무슨 이야기 한 거니? 내 아들이 뭐라고 해? 별건 아니고요. 남편이 그러는데요. 지금 아기를 가질 시기가 아닌 것 같대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겨우겨우 빚 다 갚았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가 봐요. 뭐야? 겨우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인상을 구긴 거야? 너랑 계획하고 가진 거 아니었니? 실은 남편한테 아기 갖자곤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막상 남편 얼굴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채 그냥 제 마음대로 아이 가진 거예요. 아유, 그런 거였구나. 결국 이 늙은이가 손주 보고 싶다고 투정 부린 거 받아주느라 새끼 네가 곤란해졌겠네. 엄마가 괜한 소리해서 너를 무안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미안하긴요. 저는요, 진짜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어머님이랑 아이를 함께 돌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하루빨리 아이 낳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키우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괜히 더 짠한 마음이 올라왔고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당장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요즘 워낙 일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는 것 같아 차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아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었답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뒤로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마 친구들 만나 자랑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임신 중에 그런 정도야 이해해야지 하고 생각했죠.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건 다 하라고 생각했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웃으며 지내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테니까요. 어머님,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대신 길 조심하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렴.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마시지 말고. 우리 어머님은 진짜 너무 다정하시다니까요. 네, 조심할게요. 근데 어머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버릇없는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버릇없는 질문이라니? 뭔지 몰라도 해보거라. 그 말에 며느린 괜히 머쓱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요. 애기 낳고 나서 시댁에서 선물도 받고 현금도 받았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명품 가방, 어떤 애는 수천만 원 받았다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일부러 정색은 하지 않고 며느리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말했죠. 아, 그 얘기하려고? 선물 달라는 말이구나. 참나,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줄게. 원하는 건 다 사주마. 진짜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 그럼 현금도 줄 거고 선물도 팍팍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친구들이 받은 거보다 배로 줄 테니까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녀라.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소문 좀 내줘. 그랬더니 며느린 두 손을 깍지 끼고 환하게 웃더니 마치 어릴 적 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아하더군요. 와, 어머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뻥뻥 자랑하고 올게요. 사실 듣기에 따라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게 스스럼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게 고마웠고 또 이런 거 하나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아끼고 말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임신한 며느리에게 목돈도 챙겨주고 선물도 해주는 게 보통이라니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기왕 주는 거 풍성하게, 그래야 진짜 마음이 오가는 것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지면서 저는 낮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임신 중이니 친구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러는 게 좋다 생각해서 별말 안 했죠. 며느리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쁜 짓도 많이 하니 그 마음 그대로 보살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를 위해 방 청소를 말끔히 해주기로 마음먹고 걸레를 들고 이불도 걷고 침대 밑까지 쓱싹쓱싹 닦고 있었어요. 그 좁은 틈 사이까지 먼지가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밀어넣듯이 팔을 뻗어 닦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찬란하게 불빛이 번쩍이며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고 말았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불빛은 분명 핸드폰 화면이었고 소리도 크고 선명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 물건을 꺼냈는데 손에 잡힌 건 낯선 핸드폰 하나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쓰지 않는 기종이었고 케이스도 처음 보는 것이었죠. 혹시 며느리 친구가 다녀가면서 깜빡하고 두고 간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려는 찰나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다 됐지? 네 남편놈 이번에 배 태울 거니까 준비해. 바로 모레니까 확실하게 끝내자고. 남자의 말끝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되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대답도 없이 통화가 뚝 끊기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남편놈 이번에 배 태운다라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아들을 가리키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우리 아들 이야기를 그렇게 말한 걸까? 더군다나 배 태운다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불안을 주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게 박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 저는 문제의 핸드폰을 내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이거 누구 핸드폰이냐?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상한 소리라던데. 네? 아, 이거 제 친구 핸드폰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했어. 아마 친구 남편이 장난친 걸 거예요. 원래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을 줄 알고 헛소리를 한 거예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순간적으로 굳어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미세하게 흐르는 식은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그 불안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신호 같았기 때문이죠. 대신 저는 제 방식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핸드폰을 친구에게 돌려주겠다며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는 듯 자연스럽게 집을 나섰고 며느리가 택시에 오르는 걸 본 순간 저는 서둘러 뒤에 오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죠.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요. 택시는 곧 번화가 쪽으로 향했고 며느린 사람들이 붐비는 큰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더 멀찍이 따라가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시선이 닿지 않을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린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마음속에 불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무슨 말이 오가는진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저는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늦은 저녁 시간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며느리를 마주했죠. 속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그날만큼은, 아니 그 순간만큼은 차분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상을 정성스레 차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부엌엔 은은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아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싹 날려줄 테니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더니 살짝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기쁘다기보단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트레스를 날려줄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좋은 일이지. 네가 임신한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딨겠니? 이보다 더한 경사도 없지 않겠어? 아, 그 말씀이셨어요? 그럼 뭐 또 무슨 일이 더 있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린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내 입을 닫은 채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순 없었지만 눈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며느리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오늘은 널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어. 설거지 마치고 나면 같이 외출하자. 네? 혹시 임신 선물이요? 그래, 네 친구들 앞에서 자랑 실컷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선물 준비했지. 그러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올 준비해라. 그 말을 들은 며느린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띠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현관 쪽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물건들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이 선물은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이끌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는 인천 방면으로 달려갔고 며느린 창밖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인천 쪽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따라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가서 직접 보면 알 거다. 차는 곧 인천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부두 근처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 한 척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 저기 위에 네 선물 있어. 어서 올라가자. 혹시 유람선 타본 적 있어? 네? 아니요, 처음이에요. 재밌을 거야. 어서 가자.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앞장섰고 며느린 말없이 제 뒤를 따라 유람선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유람선이 출발하고 바다를 가르자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 바람 쐬자. 밖으로 나와봐. 제가 배 난간을 잡고 서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아가, 나 다 들었다. 네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다 들었어. 뭘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이 배에 태워서 밀어버리려고 했지? 그래야 네 뱃속의 아기가 누구 아이인지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어머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그럼 어제 내가 녹음한 걸 틀어주지. 같이 들어보자. 바로 어제 제 집에서 발견한 핸드폰의 주인을 만나러 간 며느리와 그 남자, 그 둘의 대화를 제가 녹음해뒀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아주 환장할 것입니다. 오빠, 우리 어머님이 핸드폰을 받았잖아. 왜 배 이야기를 했어? 그야 당연히 넌 줄 알고 말한 거지. 야,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이혼하고 나오는 게 어때? 미쳤어? 우리 CM이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우리 엄마 장례 치를 때 최고급 관에 수의에 비싼 빈소까지 싹 다 일시불로 결제했다니까. 후져 빠진 집에서 살길래 뭣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야, 알부자. 못해도 20억은 넘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애를 낳아서 네 시어머니한테 두고두고 돈을 받아내겠다고? 당근이지. 내 남편이 무정자증만 아니었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근데 남편놈이 내 임신 소식에 바로 무정자증 진단서를 들이밀더라. 시어머니 모르게 조용히 이혼하자는데 내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 다 물려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혼 대신 사별이라? 근데 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 그이는 소심해서 그런 말 절대로 못해. 자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이혼할 때까진 입 다물고 있을걸? 아무튼 이혼 당하기 전에 끝내면 우리의 승리야. 사별하는 순간 로또에 당첨되는 거랑 똑같다고. 알았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내 목도 나눠줘야 해. 알았으니까 오빤 내 남편이나 처리 잘해. 바로 모레 배 태울 거지? 그 배 위에서 CCTV 사각지대 위치는 파악했으니까 거기서 실족시키면 끝이야. 그럼 넌 사별하고 내 애 낳고 시어머니 돈까지 몽땅 먹을 수 있는 거지. 야, 그럼 우리 미래는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사랑도 돈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우리 계획대로만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린 다른 놈의 아이를 임신하고 무정자증인 제 아들에게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별을 계획했던 겁니다. 제 아들은 저한테 무정자증이고 이혼할 계획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걸 며느리는 이용해서 먼저 사별로 만들겠다고 남자와 범죄를 공모한 거죠. 저는 녹음을 끄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저건 너 참 대단한 포부를 가졌더구나. 내 아들이 불임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내 아들을 배 위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지? 나 하나 속이려고 말이야. 내 돈이 탐나서 사별을 하고 두고두고 내 돈을 빼먹고 살 생각이 네 계획이었냐? 이 무서운 기집애야! 어머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진짜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면 어떻게 할 건데?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신 분인데 그런 모의를 꾸민 제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겨우 이렇게 무릎 꿇고 마는 거니? 이거 좀 싱거운데?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아이를 거둬주신다면 그 남자는 정리하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남의 애를 같이 키우자고 말을 꺼내는 걸 보니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욕심도 많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알 수 없는 뇌 구조를 가진 기집애였습니다. 분명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차마 임신한 아이에게 손을 댈 순 없더라고요. 아휴,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 것?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유, 어리석은 것. 너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었지. 내 아들도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어리석고 말이야. 자, 유람선 도착했다. 내리자. 각자 집으로 가자. 네? 각자 집이라니, 어머님? 저 이대로 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아예 안 나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내려서 두고 보자고. 유람선에서 내리자 항구에는 제 아들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턴 법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남자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며느린 경찰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죠. 바로 손목을 꺾어서 쇠고랑을 채웠어요. 범죄 공모죄로 체포됐죠. 아들과 저는 멀찍이 서 잡혀가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안에는 며느리의 상간남, 그러니까 뱃속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가 먼저 앉아 있었죠. 아가, 잘 가라. 내가 말한 네 집이 바로 감옥이야. 거기 가서 반성 많이 하고 출소하면 생지옥 같은 현실을 살거라.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로만 계획했을 뿐이지 절대로 그 일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제발요. 야, 이미 내 손을 떠났어. 이제부턴 형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빠빠이다. 어머님, 여보! 며느린 경찰차에 실려가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한 톨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린 끌려갔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휴, 아들아. 그렇게 진작에 무정자증인지 뭔지 말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이런 꼴 안 보고 끝났을 거 아니야. 말 안 하길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대로 복수해주잖아요. 자식이. 됐다. 그만 집에 가자. 재수없는 일은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며느린 감옥행 열차를 탔고 아들과도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배는 불러왔고 며느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바로 시설로 보내졌고 며느리가 그토록 욕심부리던 제 돈도 아이도 모두 잃고 말았죠.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 틀리지 않더군요. 그 사건이 끝난 지 딱 1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새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이혼 경력이 있었고 아들의 무정자증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며느리 사건 이후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새 며느리에 대해 뒷조사를 조용히 진행했죠. 다행히 그쪽은 깔끔했고 집안 형편도 괜찮았으며 허튼 짓을 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눈을 부릅뜨고 관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의 대환장 무시무시한 사연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차마 주변 사람들에겐 입 밖으로 낼 수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세상에 속 시원히 털어놓게 되었네요. 여러분, 부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마십시오. 긴장이 풀린 순간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